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번. 자, 다음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뭡니까? 의료사고가 났네. 그치?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을 했답니다. 아이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불법행위에 대한 얘기인데, 불법행위는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누잖아요. 그죠? 주로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일반 불법행위를 물어본 겁니다.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을에게 지금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는 것을 보려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나머지, 관리 능력, 책임 능력, 그 다음에 비난 가능성, 이거는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질 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래요. 자, 가는 뭡니까? 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집에 가야죠. 자, 그 다음에 나 뭡니까?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구속적부 심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구속적부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속적부 심사라고 얘기하죠. 자, 구속적부 심사라고 얘기해요. 자, 구속적부 심사를 통해서도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디귿번 다 보겠습니다. 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 이건 뭡니까? 보석이죠, 보석. 자, 그러니까 여러분,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 재판을 받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재판을 받기 전이니까 피의자 신분에서, 집에 갈 수 있는 게 구속적부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받는 도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거죠. 이미 기소가 된 거죠. 그렇죠? 기소 후니까 이거를 우리가 피고인이라고 얘기하죠. 피고인 상태에서 집에 갈 수 있는 건 보석밖에 없는 거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 구속된 사람은 국가로 상대로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 틀렸어요. 여러분, 손해배상, 뭔가 우리가 배상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한 거는 적법한 형사 절차잖아요. 했는데 봤더니 재판에서 따져봤더니 죄가 없네? 근데 그게 뭔가 우리 국가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상이라는 걸 해줘야 되지 배상이라는 걸 해주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럴 때 뭘 해줘야 되냐면 이럴 때 해주는 건 우리가 형사 배상 청구가 아니라 형사 보상을 해줘야 돼요. 형사 보상. 아시겠죠? 형사 보상이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나의 구속된 사람을 우리가 피의자라고 부르고 다의 구속된 사람을 우리가 피고인으로 부른다. 오케이. 정답 2번. 3번. 가다는 판사. 자, 아니죠. 자, 모두 판사입니다. 모두. 자, 무죄 선고도 판사가 내리는 거고요. 구속적부 심사도 판사가 하는 거고 보석 여부 판단하는 것도 판사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형사소송 과정에서 가와 다 모두 나타날 경우 가나다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순서를 굳이 따지면 나가 일단 먼저 가능성이 있겠죠. 나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건 피의자 신분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다, 그 다음엔 가, 요 순서입니다. 나, 다, 가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13번. 자, 아이고, 등기부등본이 나왔네요. 그쵸?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이 나왔고, 볼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하에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등기부등본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요것 때문에 틀렸죠.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공시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자, 누구나 등기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틀린 거 찾는 거였으니까 정답 1번이겠네요. 자, 2번. 등기부 등본은 집을 사고 팔 때 소유권 변동을 내용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일단 정답 1번이라고 체크해 두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소유권 변동은 어디에 등기부 등본에? 그렇죠. 갑구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갑구. 여러분, 갑구. 소유권은 갑구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록상 이땡땡 씨는 땡땡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거, 이런 제한물권 어디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을구에서 봐야 되죠. 을구. 을구에서 봐야 됩니다. 그쵸? 여기 보면, 자, 은행에다가 근저당을, 그러니까 저당권을 잡힌 것이 나오죠? 이런 것을 제한물권. 자, 맞죠? 그 다음에 또 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물권은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동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재산. 그렇죠? 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점유함으로써 점유함으로써 부동산이라는 것은 등기로 물건을 표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문제가 나왔네요. 14번. 자, 1번 보겠습니다. 불치병 환자의 부탁으로 그를 살해했다. 무섭네요. 그쵸?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이 조각될 때가 간혹 있지만 안 되는 거 두 가지 확실히 알아줘야 되죠. 살인 안 돼요. 방화, 불 지르는 거 안 돼. 우리 집에 불 좀 질러줘. 불 지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70대 노인이 지팡이로 때리려고 하자 노인의 팔을 붙잡고 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다. 그런데 무섭네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정당방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정당방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는 안 되는 겁니까? 과잉방위는 안 돼요. 자, 노인의 팔을 붙잡는 것까지 해야지. 여기까지 하면 정당방위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지금 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필요까지는 없지. 지팡이만 잡아야지. 자, 지팡이까지 잡는 것을 우리가 팔을 붙잡는 것까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으나 노인을 주먹으로까지 때리는 것은 여러분 과잉방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 현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이런 걸 여러분 조금 이게 행정법상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즉시 강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당행위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걸 위법성 조각되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 자, 자신의 가게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람은 이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 자구행위라고 얘기하죠. 자구행위. 그런데 이것도 뭐는 안 돼? 과잉 안 돼. 자, 여기서 자신의 가게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람을 뒤쫓아가서 제압한 뒤 귀금속을 되찾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여기까지는 자구행위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즉 여기까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폭행하면 안 되지. 여기서 또 왜 폭행은 또 왜 해? 과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당방위하고 자구행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과잉 여부에 대한 판단을 꼭 같이 여러분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자, 제시문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만 13세네요. 그쵸? 장난을 치던 밀치고 도망가는 을에게 돌을 던져서 전치 우주에 상해를 입혔어요. 자, 갑의 부모는 아이들이 잘못한 이름으로 을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였는데 을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좀 하는 상황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갑의 부모는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아니죠. 지금 전치 우주에 상해를 입혔는데 일단 민사상 책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도 보호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형사적으로도. 자,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기에는 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안 받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즉,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는다. 갑의 부모 말고, 갑에게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갑의 부모도 형사처벌은 안 받아요. 그렇죠? 형사처벌을 대신 받아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을의 부모가 형사고소하면 갑은 형법상 폭행죄로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법은 을의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형사처벌 안 받는다니까 갑 자체는. 자, 그래서 맞는 말은 여러분 2번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2번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여기서의 갑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촉법소년. 갑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촉법소년의 경우는 형사처벌 혹은 형벌을 받지는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자, 요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도록 할게요. 자, 호주제 폐지가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호주제 폐지. 자, 정치과정 중 미줄진 기업관리 의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여성단체는 개인의 존엄성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선고할 수 있다.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상위기관입니까? 아니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별도의 조직입니다. 자, 대법원에서 나온 결과를 헌재로 갈 수도 없고요. 헌재에서 나온 결과를 대법원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은 현대복지국가에 와서야 보장된 것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존엄성. 자,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존엄성. 자, 이런 걸 우리가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하잖아요. 자유, 평등. 자, 이런 것들은 언제? 근대의 산물입니다. 근대. 자, 현대라고 얘기하려면, 현대복지국가라고 얘기하려면 사회권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여러분 법 개정안을 의결할 때는, 자, 어떻게 해요? 일반 의결 정족수. 맞죠? 맞아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일반 의결 정족수가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무회에서 찬성을 의결한다. 여러분, 법률안 국회에 제출할 건지 말 건지를, 맞나요? 정부에서 국무회에서, 여러분, 근데 일단 국무회에서 의결이란 말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국무회의는 의결 조직이 아닙니다.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자, 헌법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국민은 교육받을 능력이 있으면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권리와 무관하게 갖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는 본질적인 권리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핵심적인 권리는 자유권을 보통 그렇게 수식하죠. 자, 교육받을 권리가 어떠한,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교육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거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열거적. 그러니까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이 조항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로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법적 의무로 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열거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서울대 다니게 해주세요. 되나요? 안 돼요. 나 대학원 가고 싶어요.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어떻게 대학원 갑니까?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교육의 의미는 현대적 의무로 맞아요. 권리 성격과 의무 성격을 동시에 간다. 맞습니다. 맞아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여러분 두 개씩만 챙겨주겠습니다. 두 개씩. 자, 전통적 의무라는 게 있고요. 현대적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통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의무만 해당하는,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대적 의무라는 것은 의무도 되고 권리도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두 개씩만 외워두시겠습니다. 무조건 의무만 되는 거. 자, 납세의 의무. 세금 내는 것을 권리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군대 가는 것을 권리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지 않죠? 국방의 의무. 이렇게 두 가지가 전통적 의무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 의무는 교육권. 자, 이거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거. 근로권도 권리이자 의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씩 자, 의무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자, 유엔에 대한 문제네요. 국제연합에 대한 문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단 설립 취지를 물어본 거니까 설립 취지를 먼저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설립 취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인권 이런 거 재확인해서 더 많은 자유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뭡니까? 설립 취지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 자체가 국제기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물어보면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예요. 유엔 자체는 이상주의예요. 자, 유엔 자체는 이상주의입니다. 하지만 유엔에 있는 총회도 이상주의고요. 그리고 하지만 유엔에 있는 안보리가 강대국에 대한 그 상임이사국에 대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자, 요것만 힘의 논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현실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엔은 이상주의인데 그 이상주의를 잘 드러내는 조직 운영이 총회의 조직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다소 현실주의적 관점을 가미시킨 것이 안보리의 운영 방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총회의 각 구성원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 이 설립 취지 이상주의의 총회니까 부합하죠? 총회도 이상주의, 이것도 이상주의, 전체적으로 이상주의. 그 다음에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란다. 이게 여러분 상임이사국에 대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힘의 논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지금 틀린 말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모든 사람의 인권, 기본적 자유 뭐 이런 거 보장하는 거. 자, 이런 거 당연히 이상주의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상주의적 관점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자, A국의 갈등 상황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는 뭐 거의 표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쵸? 보수와 혁신의 세력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한 20 될 거고, 이거는 한 30 될 거고, 이건 한 40 될 거고, 이거 35 될 겁니다. 그럼 세대 간 갈등을 가장 크게 보네요. 그쵸? 세대 간 갈등을 가장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지역 갈등보다 더 크죠. 지역 갈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지역 갈등이잖아요. 그러면 40이니까 푸고 있죠.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계층 갈등. 자, 계층 간 갈등의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계층 간 갈등 경우에는 20인데 이게 몇이에요? 45잖아요.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게 45이기 때문에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죠. 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지역 갈등보다 계층 간 지역 갈등 어디 갔어요? 지역 갈등보다 계층 간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봅니까? 아니죠. 20%밖에 안 되는데 이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 그냥 표 잘 읽을 수 있으세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이런 문제. 자, 20번 가겠습니다. 자, 제시문과 같은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뭐뭐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려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의원의 내각 겸직이 가능하다. 의원 내각 겸직 가능하다.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죠.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2는 이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 자,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겠네. 그쵸? 이것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니까. 자, 인사제도를 받아들여 장관을 임명했다. 오케이. 1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져.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형태잖아요. 우리나라 형태. 우리나라는 뭡니까? 기본적인 대통령제,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적인 일부 요소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형국이죠.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집니다. 정책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뽑아준, 자기를 구성해준 사람들에게 지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자, 국회 다수당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를 지명한다.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지명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3번,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진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했네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우리나라와 같죠.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진 자, 대통령제입니다. 4번.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게 장관의 임명을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있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자,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을 제청하는데 국회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또 이제 또 2회차, 3회차 계속 여러분 따라와서 빈틈을 한번 저와 같이 메꿔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